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 사건 중에서 뭐 스토킹 사건, 뭐 성범죄 사건, 그다음에 이제 마약 사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에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스토킹 사건 진행하고 있고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스토킹 관련된 사건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도 많이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토킹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스토킹 관련해 가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아니면 처벌 위기에 놓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스토킹 우선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따로. 예, 그래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킹 관련해 가지고는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구속 수사를 하거나 법원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초범이면은 선처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초범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토킹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근래에도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전에도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선처를 잘 안 해줍니다. 그리고 죄질도 굉장히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초범도 예외 없이 처벌되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그러면 스토킹 처벌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우선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뭐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해야지 성립이 됩니다. 즉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연히 범죄로 인정되진 않겠죠. 예, 그러면 이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는 뭐 지속적 반복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 다퉈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문자 메시지나 뭐 전화 통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 있고 무혐의를 주장할 때 또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즉 문자나 뭐 전화 통화가 일시적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어필을 해서 무혐의를 주장해야 되겠죠. 뭐 그래서 제가 실제 이 두 주장을 뭐 각각 뭐 사안에 맞춰가지고 해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만약에 피해자랑 가능하면 피해자랑 합의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수사기획 출석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형자료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스토킹 관련 교육 이수증 뭐 이런 것들 제출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뭐 합의가 중요한데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 조정, 그다음에 재판 단계에서는 공탁 등을 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제가 뭐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11일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처벌은 받게 되는데 처벌 수위에서 굉장히 많은 고려가 되겠죠. 피해자와의 합의는. 그 다음에 재범 방지의 노력을 증명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신과 진료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게 좋겠죠. 꾸준하게. 그 다음에 선처를 당연히 요구해야 되겠죠. 뭐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뭐 연인 사이에 뭐 이런 사정 때문에 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뭐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방향으로 최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실제 진행한 사건에서는 뭐 스토킹 관련 범죄에서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했었는데 그 기소유예를 못 받으니까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제 제가 진행을 해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선고유예 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고유예는 거의 뭐 무죄에 준할 만큼 어려운데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뭐 피고인 신문도 하고 그때 뭐 반성문도 엄청 많이 제출했고 제가 뭐 그 외에도 뭐 의견서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해서 선고유예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범죄보다 처벌수가 높고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 아니면 구속수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님이랑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거 왜냐면 스토킹 범죄는 진짜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과 상담해서 이제 같이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이 개정됐는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은 그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성범죄 마찬가지로 결격 사유로 이제 스토킹 범죄도 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무원들이 이제 그 스토킹 범죄에 휘말리게 된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 어떤 변호사님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에 등록돼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그 다뤄본 결과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호사님이 직접 의뢰인분과 소통을 하고 상담하신 변호사님이랑 사건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동일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좀 당부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뭐 진짜 여태까지 제가 진행한 것만 해도 수백 건 수천 건 성범죄 사건 진행했었고, 뭐 제가 왜냐면 1년에 뭐 몇백 건씩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이제 뭐 좀 강한,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처벌 수위가 강한 것도 보통 기소가 되면은 이제 그 무죄 받기가 쉽지 않은데 무죄 받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